여러분들 혹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제일 긴 강? 그거 나일강 아니야? 적어도 수천 킬로미터는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나일강은 그 길이만 약 6,650km에 달하는 엄청나게 긴 강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가 물이다 보니 고대 이집트인들도 이 나일강 주변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나일강 주변에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고대 이집트 문명이 자리 잡게 되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대부분 나일강 중하류에 자리를 잡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당시인 이집트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뉘어 있었다고 하는데, 기원전 3100년경 나르메르라는 사람이 고대 이집트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이집트를 통일하니까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이 없네. 그러다 보니 이때부터 고대 이집트의 문화는 엄청난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이 당시에 지어진 피라미드를 45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봐도 깜짝 놀랄 정도라고 하니까, 물론 이 피라미드가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사각 뿔 형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사각 뿔 형태로 만들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수십 년 동안 쌓은 피라미드가 붕괴하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당시 건축가와 파라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거의 완벽한 정사각뿔 모양의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를 열심히 지은 것도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신들에 대한 믿음이 엄청났기 때문인데요.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그냥 살아있는 신 그 자체였거든. 자기 몸보다 큰 돌덩이를 옮겨가면서 수십 년 동안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다 보니 그에 관한 문화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사후 세계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만들어 영혼이 더러운 육체를 보존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과한 신앙심 때문에 신을 상징하는 동물들에게 놀라운 짓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느레의 급뱀을 이게 다 수천 년도 훨씬 지난 것들이라고? 고대 이집트 문화 그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시간을 좀 많이 거슬러 기원전 6000년경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일강 중하류 일대에서 고대 이집트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은 싹 다 사막인데 여기에만 겁나게 긴 나일강이라는 게 흐르고 있네. 물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막에서 여기만큼 살기 매력적인 곳이 또 없었던 거지. 게다가 근처가 푸석푸석한 모래만 날리는 곳인데도 나일강 주변 땅은 농사하기 최적의 환경이었다고 하는데요. 왜냐?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죠. 아니 주기적으로 범람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줘?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나일강의 범람은 1년에 한 번으로 그 주기가 거의 일정하다고 합니다. 5월이면 나일강 상류에서 폭우가 내려 수위가 상승하고 9월이 되면 고대 이집트까지 잠긴다는 거죠. 그렇게 강물에 한바탕 휩쓸고 가면 상류부터 끌고 온 비옥한 흙들이 쌓여 농사짓기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이집트 사람들한테 나일강 범람은 나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좋아. 그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명을 발전시켜 갔는데요. 아무래도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되니까 슬슬 주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당시 이집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기원전 3100년경 상이집트의 나르메르 혹은 메네스라는 사람이 고대 이집트를 통일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집트 제1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통일되고 난 후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여기랑 저기는 사막이고 다른 곳은 바다로 둘러싸여서 외부 세력이 들어오기가 어려웠던 거지. 누가 쳐들어서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으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시간이 남아 도는데 쓸 데가 없네. 결국 그들은 다른 곳에 쓸 시간을 문명 발전에만 쓸 수 있었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 당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종교의 권위를 위협할 어떤 장애물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고대 이집트 종교는 그들의 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게 되었죠. 이로 인해 고대 이집트에는 깊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집트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표 유적도 이 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돌이나 벽돌을 쌓아 만든 사각뿔 모양의 거대한 건조물을 말합니다. 주로 왕이나 왕족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이냐를 살펴보게 되면, 당시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의 육체가 명을 다하게 되면 영혼은 다시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영혼이 돌아왔을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두자 라고 하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이때 만들어진 건물이 피라미드인 거죠. 뭐 이런 건축 배경이 있다 보니 피라미드를 짓는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파라오들도 피라미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건축가들이 쉬지 않고 굴리면서 갈수록 피라미드의 형태도 발전해 갔다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피라미드는 제3왕조 시기 기원전 2660년경 지어진 파라오 조세르의 피라미드였습니다. 이때 당시 피라미드는 사각뿔 형태가 아니라 6층짜리 계단 형태였고, 이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라미드 형태를 발전시킨 사람은 스네프르라는 사람이었죠. 기원전 2600년경에 제4왕조의 스타트를 끄는 파라오 스네프르는 완벽한 사각뿔 형태의 피라미드에 광적인 집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집착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통치 기간에만 무려 3번이나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거야. 이 3번의 경험을 통해서 피라미드 건축 기법에 대한 지식이 급격히 쌓이게 되었죠. 물론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대 파라오인 후니의 피라미드를 이어서 짓게 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계단식으로 짓던 피라미드를 중간에 높은 경사를 가진 사각뿔 형태로 바꿨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완벽한 형태의 피라미드 건축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설계를 변경까지 하니 당연히 피라미드가 견고하게 지어졌을 리가 없었죠. 결국 이 피라미드는 높은 경사 때문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건축가들이 공들여 짓던 피라미드가 와르르 무너져버린 건 매우 슬픈 일이었지만 그들은 슬픔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었는데요. 왜냐? 다른 곳에서 벌써 스네프르의 피라미드도 짓고 있었거든. 당연히 피라미드도 경사가 가파르게 지어지고 있었고, 붕괴를 막기 위해 피라미드 중간부터 경사각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살짝 꺾인 피라미드를 굴절 피라미드라고 하죠. 그런데 스네프르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그러네. 곧게 뻗은 피라미드를 원했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툭 꺾인 삐딱한 피라미드를 보니까 괜히 자기 마음도 삐딱해지게 된 거지. 저게 내 피라미드라고? 근데 중간에 툭 꺾인 게 보기가 좀 간지가 안 나는데, 그게 말이죠, 저번처럼 피라미드도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방법이 딱히 없었어요. 방법이 없긴 왜 없어. 저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되는 걸로 새로 하나 지으면 되지. 예? 다시 지으라고요? 농담도 참 잘하신다. 농담 맞죠? 농담 아니야? 바로 시작해. 뭐 이런 식으로 스냅프르는 새로운 피라미드를 지으라고 명령했고, 피라미드 한 번 더 짓게 생긴 건축가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처음부터 피라미드의 경사각을 낮게 설정했고, 그 결과 최초로 사각뿔 형태의 피라미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건축가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 놓은 상황에서 스냅프르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쿠프가 파라오에 즉위하게 되었죠. 쿠프는 누가 스냅프르 자식 아니라 할까봐 최대 규모의 피라미드를 짓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다행히 이때 피라미드 건축 기술은 정점에 올라왔던 시기였죠. 결국 쿠프 왕은 현재까지도 이집트에서 가장 큰 크기의 피라미드를 짓는데 성공했습니다. 만들어질 당시 높이는 146m에 가로 세로가 230m에 이른다고 하니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저절로 웅장해지는 규모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높은지 1311년 잉글랜드 링컨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800년 동안이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고 하죠. 이 이집트 사람들 국뽕 차오르게 만드는 피라미드가 이집트의 대표 랜드마크인 기자의 대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피라미드 하면 함께 떠오르는 기자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있죠. 바로 스핑크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사람의 머리가 달린 상상 속의 동물로 파라오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왕의 무덤이나 신전, 궁전 앞에 스핑크스의 조각상을 세워 건물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었죠. 이 스핑크스의 시작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집트 카이로의 도시 기자에는 3개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카프레 피라미드 근처에 대스핑크스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파라오 카프레 시절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죠. 이 스핑크스도 보고 있으면 웅장함이 느껴지다 보니 이후 많은 파라오가 따라서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해서 피라미드랑 스핑크스를 짓는 것도 다 파라오가 신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잖아요. 당연히 파라오의 무덤과 그 주변뿐만이 아니라 파라오의 시체도 소중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심지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부활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파라오의 부활한 영혼이 돌아올 육체를 온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시체를 온전한 형태로 보관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던 중 어라? 여기 미래라고 하는 게 부패도 안 하고 참 괜찮네. 여기서 말씀드린 미래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죽은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씻은 뒤에 내부 장기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만은 꺼내지 않고 남긴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 심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장기를 다 꺼낸 시체는 나트론이라는 천연 소금으로 덮어 수분을 제거하고 몸에 톱밥이나 천을 넣어서 비어있는 뱃속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붕대로 돌돌 말아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라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파라오의 미라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대 이집트 초기에는 파라오들만 미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위 관료부터 일반인들, 가까웠던 개나 고양이도 미라로 만들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신성하게 여기지던 매, 악어, 하마 같은 동물들의 미라도 발견되기도 하면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후 세계와 부활에 대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해드렸던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미라를 만들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뭔가 이런저런 욕구를 풀 수 있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런 이유 때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에 매우 개방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집트 신화를 조금만 살펴봐도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니 창조신인 아툼이 자유를 통해서 공기의 신과 습기의 신을 탄생시켰다는 거야. 이런 신화 때문에 자유에 대한 매우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죠. 파라오가 온 백성 앞에서 자유를 해서 당의 액을 뿌려댔다고 합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던 이집트가 강의 여신을 달래기 위해서 강의 여신 달래기라는 의식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밖에도 이시스가 죽은 남편의 시체를 모으고 점토로 만든 성기를 통해 생명을 불어넣어 살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신화부터 아주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걸 믿는 고대 이집트인들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고대 이집트의 고위 귀족과 왕족들은 무희를 통해 욕망을 해소했는데요. 그들은 예쁜 여자들을 골라 무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희는 귀족과 왕족 앞에서 매혹적인 춤을 추고 성욕을 해소해 주었다고 하죠. 하지만 평민들 입장에서는 무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꿈 같은 일이었고 그들은 매춘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매춘부가 신의 아내라고 불리기도 했고 종교인으로 취급받기도 했다고 하네. 그 이유는 매춘은 신성한 행위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춘부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고 공개적인 곳에서 당당하게 일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매춘부의 지위가 높다 보니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었죠. 아니 그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동물과 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야. 그들의 성욕을 풀기 위해서 새끼 하마를 잡아서 그걸 하기도 했고 심할 경우에는 악어를 묶어놓고 즐기기도 했다고 전해지죠. 사실 이건 평범한 사람들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여신간이 염소와 결합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뭐 신성시대는 동물과 결합하는 것으로 신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유지한다고 믿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요즘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욕망을 해소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믿을 수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마, 악어도 모자라서 시체를 통해 욕구를 해소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이 죽으면 미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젊은 여자 시체를 보면 흥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심지어 돈을 받고 외부인들에게 시체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이집트가 성이 개방적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유가족들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방법을 찾았다고 하죠. 그들은 일부러 시체가 어느 정도 부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넘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역과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충격적으로 느껴지네요. 자 그럼 놀라울 정도로 긴 역사를 자랑하는 이집트의 놀라운 문화를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아서요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